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정일입니다. 표절과 인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X로 이렇게 해놓은 게. 바타체르지 앤 샌폴드 2006은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신자의 경우에는 중심 경로의 역할이 주변 경로보다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바타체르지와 샌포드라는 사람 걸 인용을 했는데 그냥 제 그 영문 네임으로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데이먼은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신자의 경우에는 중심 경로의 역할이 주변 경로보다 높아진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 논문의 심사 받기 전 저한테 이제 좀 봐달라고 이제 하셨던 논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어 목적어 서술의 기본 골격, 문장의 기본 골격, 우리말의 기본 골격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타체르지와 샌포드는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신자의 경우 주변 경로보다 중심 경로의 역할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어떤 거를 무엇을 뭐라고 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수정할 수 있어요.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신자의 경우 주변 경로보다 중심 경로의 역할이 증가한다. 그리고 저자명, 연도, 인용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작성한 논문의 실제 글이에요. 다행히 이제 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하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글을 여기저기서 막 갖고 와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읽는 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논문 있잖아요. 내 논문은 2번, 3번, 4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타 또 찾고 문장의 어색함, 그 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다 잡아내고 오타 다 잡아내야 돼요. 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내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혀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막 읽어. 그럼 이제 2번째, 3번째부터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별거 없어. 별로 없어. 뭐 오타 이런 것도 없고 매끄럽지 않은 문장도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작은 글자 간의 그 내용들을,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다시 보셔야 돼요. 결국 남이 보는 거잖아요. 남이 보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논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용에 있어서 직접 인용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인용은 원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이먼 2023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원문 그대로 따옴표 해갖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요. 원문을 내 연구자 자신의 말로 문장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데이먼 2023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제가 가로치고 지금 연구자 수정이라고 해놨잖아요.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간접 인용은 원문을 내 말로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뭇에 따르면, 데이먼에 따르면, 데이먼에 의하면, 데이먼의 견해를 정리하면 데이먼은 뭐뭐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간접 인용인데 이 원 저자의 아이디어나 그 논지가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 인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출처를 밝히는 것과 함께 나의 말로 바꿔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먼이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했어. 그럼 이 문장을 그대로 데이먼이 쓴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말로 다시 바꿔서 써야 돼. 단 의미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이제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페어러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그냥 인용된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하고 데이먼하고 이렇게 인용하거나 데이먼에 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간접 인용을 우리가 좀 많이 하죠. 직접 인용은 많이 안 해요. 따옴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접 인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연구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직접 인용,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오려면 따옴표를 사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인용이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막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지금 논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재인용인데요. 논문에는 이제 재인용이 또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재인용은 1차 문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먼이라는 논문이 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논문이 괜찮네. 그래서 이 글을 가져왔어. 근데 인용된 거예요. 인용된 글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이 인용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문헌을 찾았어. 그런데 막 밤새도 이 문헌은 못 찾겠어. 죽어도 내 수준에서는 못 찾겠어. 그럴 때는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먼이 2022년에 얘기한 거를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리할게요. 유재석의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이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있어. 그래서 이 문장 괜찮다. 그래서 데이먼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걸 그대로 갖고 왔어. 내가 쓰려고요. 이 문장을. 그런데 이 문헌을 못 찾는 거예요. 이 데이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데이먼 2022 세미콜론 딱 치고 유재석의 논문에서 재인용이라는 걸 붙여줘야 된다. 이게 재인용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그 재인용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처럼 내가 논문을 죽어도 못 찾겠어. 죽어도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내 논문에서. 죽어도 이 1차 문헌 못 찾겠다. 그런 게 많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논문은 공개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죽어도 못 찾겠다. 그러면 재인용인데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논문을 보면 재인용이 막 달려있어. 재인용이 많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 1차 문헌을 제대로 서치를 하지 않고 고찰도 안 하고 그냥 그 논문 1차 문헌에 있는 인용된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다 재인용만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재인용이 많다는 건 불성실함도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고 1차 문헌 찾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쓴다. 2차 문헌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인용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절과 인용에 있어 표절 검사율은요. 보통 박사학위 논문이 5에서 10% 미만, 석사가 5에서 15% 미만, 학술지는 5% 이내라고 이제 보는데 양이 많아질수록 표절률은 떨어지겠죠.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용이 많은데 양은 적어. 그럼 표절률은 올라갈 거고 인용이 많은데 인용도 있는데 양이 많아. 논문의 양이. 그럼 표절률은 떨어져요. 다만 문장 전체가 표절로 나왔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문장 전체가 표절로 중간중간에 단어별 한 5어절 정도, 6어절 정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문장 전체가 인용구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 미만이다. 표절률이. 그러면 양호,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히 그냥 검토해서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특별하게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논문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거기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설문지의 그 측정 도구가 다른 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하잖아요. 그 문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통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들 크롬바 알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의, 의심, 위험 이거는요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 수정하고 재검사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미만이 이제 유의거든요. 표절 검사율이. 그러면 유의는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뭐 측정 도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잡아내지 그 표절이 아닌데 뭐 이렇게 잡아내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도교수께 이제 검토 심사 결과에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교수가 컨펌을 하면. 근데 의심 15%에서 20% 미만이다. 유의와 이제 같은 이유인데 이때는 지도 교수님의 그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표절로, 이렇게 굳이 이건 표절이라고 시비에 걸릴 만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지도 교수께 컨펌 받아야 되고요. 위험 20% 이상. 이거는 그냥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이하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부 보고서 같은 경우도 참 이제 표절률에 많이 나와요. 인용이 없으니까. 보고서는 인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글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대로 갖고 오면 표절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표절률을 그냥 많이 낮추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 기준에 들어오는 게 좋다. 굳이 유의, 의심, 위험까지 이렇게 가서 그거를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더 힘든 과정이지 그냥 내가 양호까지 맞춰놓자.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제 표절 검사 잘 하시고 인용도 잘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